아줌마 그 사진 어디서 난 거예요? 이건 우리 가족의 마지막 사진이에요. 그리고 23년 동안 숨겨진 진실이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죽어가던 엄마 그리고 평생 저를 버렸다고 믿었던 아빠. 그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미안하다. 내 삶이 이렇게 된 게 전부 우리 때문이야. 아빠 이제 와서 그런다고 달라질 게 있어요? 하지만요. 그 다음에 들은 말은 제 모든 원망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다시 가족 될 수 있겠니?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평생 버림받았다고 믿었던 모든 감정이 사실은 사랑에서 시작됐다는 걸요. 제 이름은 지수입니다. 올해 23살이죠. 저는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평범한 청년이에요. 하지만 제 삶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커다란 빈칸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라는 칸이요. 다른 아이들처럼 아빠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간 기억도 없고 아빠가 사온 케이크를 먹으며 생일을 축하한 적도 없어요. 제게 아버지는 늘 침묵과 그림자로만 존재했어요. 하지만 오늘 바로 이 순간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저는 그 빈칸에 적힐지 모르는 믿을 수 없는 비밀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병원 응급실은 늘 그렇듯 차갑고 건조한 공기로 가득했어요. 형광등 불빛은 사람 얼굴의 생기까지 빨아들이는 것처럼 새하얗게 빛났고 곳곳에서는 들것이 밀려가는 바쁜 발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어요. 저는 접수 데스크 앞에 서서 양손을 꼭 쥔 채 아까 의사 선생님에게 들은 말을 되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수술을 받지 않으면 일주일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한 단어 한 단어가 심장을 쥐어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평생 단 한 번도 저를 놓지 않으셨던 엄마가 그렇게 쉽게 제 손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지갑을 뒤지던 제 손가락은 계속 떨렸어요. 엄마의 건강보험증을 찾아야 했거든요. 지갑은 오래된 갈색 가죽이었는데 달아서 얼룩진 가장자리와 밝은 곳만 달아있는 접히는 부분들이 엄마의 세월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이 지갑을 수없이 본 적이 있어요. 시장에서 동전을 꺼낼 때 집세를 맞추기 위해 빈 지갑을 흔들어 보시던 모습, 남동생 민호에게 1,000원짜리 몇 장을 건네며 오늘은 이걸로 해결하자 하시던 모습까지요. 지갑을 만질 때마다 느껴지는 그 투박하고 마른 손가락의 감촉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리고 그 손은 이제 병상에 누워 의식 없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바로 그때 지갑이 제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시간이 느려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지갑이 공중에서 한 바퀴를 돌며 병원 바닥으로 떨어지더니 탁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안에 있던 것이 모두 쏟아져 나왔어요. 구겨진 영수증, 작은 동전들, 사용할 새도 없이 기한이 지나버린 할인 쿠폰들. 그 속엔 엄마가 평생 살아온 가난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반짝이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사진 한 장이었어요. 저는 사진을 보자마자 숨이 멎었어요. 어릴 때부터 가끔 엄마 지갑에서 흘끗 보이던 그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죠. 엄마가 너무 빠르게 감추곤 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무릎을 꿇고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병원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엄마가 제가 본 적 없는 너무나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품에서 잠들어 있는 갓난아기. 바로 저였어요. 그런데 제 시선을 붙잡은 건 그 옆에 서 있는 남자였어요.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어디서 본 듯한 인상 깊은 얼굴,
웃는 눈가에 깊이 패인 주름이 따뜻해 보였고 가볍게 엄마 어깨를 감싸고 있는 팔에는 보호하려는 마음이 묻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수없이 반복되던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인가? 였죠. 저는 7살부터 엄마에게 이 질문을 해왔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늘 같았어요. 때가 되면 말해줄게. 그때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고 대신 저는 커가면서 아버지라는 존재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사진을 뒤집는 순간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어요. 뒷면에는 바랜 파란색 잉크로 엄마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지수야, 아빠는 늘 널 찾고 있어. 저는 3번이나 읽었어요. 믿을 수가 없어서요. 아빠가 날 찾고 있었다고요? 저는 평생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고, 우리를 원하지 않았다고 믿었어요. 남동생 민호도 어릴 때 이 질문을 그만두었죠. 왜 자꾸 생각해? 우리를 버린 사람이잖아. 그렇게 말하던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의 글씨는 그 모든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엄마의 수상했던 행동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줄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름을 바꾸고 이사를 자주 다녔던 일, 신용카드를 절대 쓰지 않으려 했던 까닭, SNS를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 가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이상하게 두려워하시던 모습까지 그 모든 행동이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건 단순한 가난 때문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님, 보험증 주세요. 접수 직원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제 생각을 끊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저 너머로 의식 없이 누워있는 엄마가 보였어요. 지금 어딘가에서 제가 알지 못했던 삶의 진실이, 그리고 어쩌면 아버지의 정체가 저를 향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엄마가 평생 숨겨온 진실, 그게 무엇이든 내가 반드시 찾아낼 거야. 그 진실이 무엇을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길 끝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새벽 공기 속에서도 특유의 미지근한 온기를 품고 있었어요. 오가는 사람들은 적었고 그마저도 모두 발소리를 줄이며 지나갔습니다. 지수는 밤새도록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앉아 있었죠. 병원 의자는 원래 오래 앉으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허리와 등이 한 군데씩 쑤신 듯 아파오는데도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유리 칸막이 너머에서 엄마가 의식 없이 누워 계셨으니까요. 기계들은 힘겹게 생명을 붙잡고 있는 듯 규칙적인 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지수에게 멀게만 들렸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절망의 배경음처럼요. 지수의 무릎 위에는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이 얹혀 있었습니다. 손때가 탄 테두리, 약간 바랜 색감,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또렷하게 살아있는 한 남자의 얼굴. 지수는 몇 분 간격으로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곤 했어요. 혹시 자신이 본 글씨가 잘못된 건 아닐까? 혹시 사진 속 글자가 바뀌어 있을까 하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반복하면서요. 뒷면에 적혀 있던 글씨 한 줄. 한 사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만큼 단순하고도 무서운 글씨였습니다. 지수야, 아빠는 늘 널 찾고 있어. 그 문장 하나가 지수의 지난 20해를 통째로 흔들어 놓고 있었죠. 지수는 어릴 때부터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엄마는 늘 조용히 그리고 의심스러울 만큼 신중하게 살았어요. 왜 그토록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 했는지, 왜 어느 집에서도 오래 머물지 않았는지,
왜 사진 한 장 허락하지 않았는지. 그저 가난 때문에 혹은 누군가에게 기대기 싫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순간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어떤 거대한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숨기고 있었던 것처럼요. 새벽 3시가 넘자 병원의 분위기는 더 고요해졌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켜고 사진을 다시 한번 비춰보며 이미지 검색을 시도했어요. 사실 이 프로그램은 전공 과제 때문에 깔아둔 거였죠. 세상 그 어떤 지도에도 올라있지 않은 단서를 찾기 위해서 사용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지수에게 이것 말고는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작은 로딩 표시가 원을 그리며 돌아갔고 지수의 심장은 그 리듬을 따라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다 결과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화면 가득한 이미지들. 조금 더 나이 든 모습이지만 분명히 같은 얼굴. 그리고 사진마다 박민우 회장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나라 전체가 알고 있는 기업, 뉴스에 오르내리는 이름, 대통령과 사진을 찍고 수천억을 투자하며 대기업을 세운 인물. 지수는 손에 든 휴대폰이 그대로 미끄러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토록 거대한 사람이 자신의 아빠일 가능성이 있다니. 상식적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어진 기사들은 지수의 심장을 더 깊은 곳까지 흔들어 놨습니다. 박 회장은 23년 전 가족을 잃어버렸고 그 후로 매년 실종 기념일마다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으로 호소하고 있었어요. 딸과 아내를 찾고 싶다. 어떤 단서라도 좋다. 누구든 도와달라. 인터뷰에서 그는 후회와 죄책감을 털어놓았고 그 뒤로도 수만 시간을 찾는데 쏟아부었다고 했죠. 지수는 숨을 삼키며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그중 하나의 문장이 지수의 마음을 완전히 멈춰 세웠습니다. 딸은 올해 23살일 것입니다. 제 눈을 닮았을 거고 아내의 미소를 가졌을 겁니다. 지금의 지수와 정확히 같은 나이. 태어난 시기도 같았고 지수의 얼굴 모습도 기사 속 묘사와 너무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머릿속이 완전히 엉켜버린 채로 중환자실 너머에서 엄마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엄마는 왜 이토록 완벽하게 자신들을 숨겼던 걸까? 그 많은 돈과 사람들조차 찾아내지 못할 정도로. 대체 어떤 위험이 있었기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기에 진짜 이름도 버리고 사진도 버리고 모든 흔적을 지우며 살아야 했던 걸까? 이 질문은 지수의 머릿속에서 커다란 파문처럼 퍼져갔습니다. 휴대폰이 배터리 부족 경고로 진동하며 지수를 현실로 되돌렸습니다. 상황은 단순했죠. 엄마의 생명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수술비는 지수와 민호가 평생을 모아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박 회장이 아빠라면 이 수술비는 그에게는 하루의 관심에서조차 빠져나갈 정도의 금액일지도 몰랐습니다. 지수는 그런 생각이 너무 억울하고 더럽게 느껴졌어요. 마치 기회를 노리는 사람처럼 보일까 두려웠죠. 하지만 진짜로 사기꾼들이 회장을 찾아왔다는 기사들도 있었어요. 그 현실 때문에 지수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대한산업으로 가야 한다고. 이 모든 진실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그리고 엄마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새벽빛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릴 무렵 지수의 마음도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가지 의문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만약 회장이 정말로 이렇게까지 지수와 엄마를 찾고 있었다면 왜 단 한 번도 찾아내지 못했을까? 왜 엄마는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자신들을 숨겼던 걸까? 그리고 엄마는 대체 누구에게서
무엇으로부터 지수를 지키려고 했던 걸까? 그 질문이 지수의 귀 뒤에서 계속 불길처럼 속삭이고 있었죠. 마치 지금부터 벌어질 일들의 전조처럼요. 지수가 병원을 나서던 그 아침, 마음속엔 한 가지 생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반드시 만나야 한다. 그렇게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죠.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 희미하게 말라버린 입술, 그리고 손에 꼭 쥐고 있는 단 한 장의 사진. 그 사진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걸 감당할 자신도 없었을 겁니다. 지수에게 그 사진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어요. 20회가 넘도록 엄마가 지갑 가장 안쪽에 숨겨두었던 삶의 마지막을 버티게 해준 비밀 같은 증거였죠. 지수는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며 엄마가 남긴 마지막 말처럼 들렸던 그 한 문장을 되뇌었어요. 지수야, 내가 알아야 할 사람이 있다. 그 말이 아니었다면 지수는 서울 한가운데 자리한 거대한 대한산업본사로 향할 용기를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지하철 안은 사람이 많았지만 지수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창밖 풍경만 흐릿하게 흘러갔죠. 낡은 동네의 낡은 건물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턴 반짝이는 유리 빌딩과 넓은 도로가 나타났습니다. 세계가 바뀐 것처럼 느껴졌어요. 지수는 그저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죠. 저 화려한 세상 어딘가에 내 아빠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지금 이 순간 엄마를 살릴 마지막 가능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영향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지수와 닮아 있었죠. 그 사실 하나가 지수의 다리를 앞으로 내딛게 했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 평소보다 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켰어요. 지수가 입고 있는 10몇 년 된 흰 블라우스와 낡은 청바지는 이곳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았지만 옷을 다시 살 돈은 없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새벽마다 서 있었던 신발, 발 앞부분이 닳아버린 그 운동화만이 그녀의 이야기를 증명하듯 침착하게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무엇도 지수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숨소리, 점점 가늘어져가는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랬을 겁니다. 대한산업본사 앞에 서자 지수는 그 거대한 건물이 주는 압박을 그대로 온몸으로 느꼈어요. 40층짜리 유리 외벽은 마치 또 다른 하늘처럼 서 있었고 유리 표면에 비친 햇빛은 눈을 찌를 만큼 강했습니다. 그 광경은 지수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느끼게 했습니다. 저기 들어가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저기 들어가면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 하지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돌아가도 기다리는 건 병원 침대의 냉기와 엄마의 약한 숨뿐이었으니까요. 길을 건너며 지수는 더 크게 숨을 쉬었어요. 혹시라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기어오르기 전에 보안 카메라가 여러 각도에서 자신을 찍어대는 게 느껴졌지만 지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회전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세차게 스쳤고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만큼 낯설고 이질적이고 위압적이었어요.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높이 솟은 천장 아래엔 억 단위 가격일 법한 조형물들이 줄지어 있었죠. 그 복잡하고 화려한 세상 속에서 지수는 자신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끝에 남아있는 단단한 무언가가 그 불안을 눌렀습니다. 엄마를 살려야 해.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쥐고 보안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경비원 2명은 처음 보는 듯한 경계와 몇 번 본 듯한 피곤함을 동시에 얼굴에 띠고 있었어요. 지수는 말을 꺼내기 전 잠시 침을 삼켰습니다. 박민우 회장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말에 경비원들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호기심이나 관심이 아니라 이미 질려버린 듯한 피로함과 조롱이었죠. 예약 없으시죠? 이미 정해진 결론을 묻는 말투였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 회장님 딸입니다. 그 순간 로비의 공기가 아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경비원들은 서로를 보며 비웃었고 이번 달 세 번째라며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누구는 위조 출생 증명서를 가져왔다고 하고 누구는 DNA라고 주장했다고 하고 모두 돈 노리는 사기꾼이라는 범주로 묶어버리는 말투였죠. 그리고 지수가 꺼낸 병든 엄마 이야기는 그들의 눈엔 전형적인 대본이었습니다. 그 말들은 지수의 마음을 철판처럼 눌러버렸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엄마의 수술이, 시간이, 목숨이 달려 있었으니까요. 경비원이 강하게 소리치며 다가오는 순간 지수는 뒤로 물러나며 사진을 가슴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눈물로 앞이 흐려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꽂혔죠. 그 순간 지수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실패하면 정말 엄마는. 그 생각에 심장이 아플 만큼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들려온 단단하지만 흔들린 목소리. 잠깐. 로비 전체가 멈췄습니다. 그 사진 어디서 난 거지? 계단 아래에서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 그의 눈빛, 그의 떨림은 사진 속 젊은 남자와 너무도 닮아 있었죠. 단 한순간 만에 지수의 몸은 숨조차 멈춘 듯 굳어버렸습니다. 박민우. 엄마가 지워지지 않게 지갑에 넣어두었던 바로 그 남자. 23년 동안 그림자처럼 반쪽이 되어 있었던 그 이름. 그가 지수를 바라보며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지수? 그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엔 믿기지 않는 충격, 사무치는 그리움, 놓칠까 두려워, 손도 떨리는 듯한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본능으로 느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아빠다. 그러나 그 절박하게 멈춰버린 순간 속에서 아직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고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수는 단지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만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죠.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넓은 로비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이곳은 평소엔 사람들이 빠르게 오가며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와 전자음이 뒤섞이는 공간이었지만 지금만큼은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깊은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죠. 그런 고요 속에서야 비로소 들리는 소리가 있었는데 멀리서 낮게 울리는 환기 시스템의 진동음, 보안 장비에서 나는 희미한 전자음,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무겁게 몸을 움직이며 내는 작은 옷깃 스침까지 그 모든 것들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도 가장 크게 들리는 건 제 가슴 속에서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였습니다. 마치 귀 바로 옆에서 북을 두드리는 것처럼 크고 급했고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힘들 만큼 불안과 긴장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저 아래 계단을 배경으로 단단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민우 회장님. 그분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지만 저는 몇 번이고 숨을 삼키며 그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진실을 찾으려는 듯 지금까지 한 번도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 없던 어떤 연결점을 찾으려는 듯 말이죠. 그러다 문득 아주 오래전에 스쳐 지나갔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어린 시절 거울 앞에 서면 항상 제 눈이 조금 슬퍼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타고난 눈 모양이라고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 눈매가 바로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의 눈과 정확히 닮아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던 겁니다. 바깥쪽이 살짝 아래로 떨어지는 아몬드 형태의 눈, 감정이 드러나지 않아도 잔잔한 슬픔이 배어 보이는 그 눈. 엄마에게서 받은 이목구비 속에 섞여 있던 단 하나의 낯선 흔적이 바로 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었다는 걸 23년이 지나서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얼굴에 드러났는지 회장님의 표정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단단하게 굳어있던 얼굴 위에 믿기 어려운 감정이 서서히 번져오기 시작했죠. 절망에 가까웠던 희망, 오래 묻혀있던 그리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들이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걸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하루 동안 느꼈던 공포와 혼란, 그보다 훨씬 오랜 세월 동안 가난 속에서 느껴온 분노와 억울함, 엄마가 흘렸던 눈물까지 모두가 한 지점에서 터져 나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왜요? 제 입술을 떠난 그 한마디는 제 자신이 들어도 날카롭고 아팠습니다. 마치 목 안에서 오래된 돌덩이를 억지로 밀어내듯 너무나 짙은 감정이 담긴 소리였죠. 그 말이 대리석 벽에 부딪혀 메아리치며 퍼져나가고 그대로 눈물 또한 참을 수 없는 속도로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어른이 되어버린 제 목소리 속에서 어쩌면 버려졌다고 믿은 아이의 울음이 다시 살아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기계를 다루다 다친 거칠어진 손 이야기, 관절이 망가져 밤마다 손을 주물러야 했던 이야기,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서로 눈치를 보며 견뎌야 했던 날들, 그 모든 이야기가 그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들이 제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계속 묻고 있었습니다. 왜?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물음 앞에서 박 회장님은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러 두었던 감정이 그의 얼굴을 무너뜨렸고 그 단단했던 어깨는 떨렸고 그는 한참 동안 다가오지 못한 채 떨리는 손을 들었다 멈추는 동작만 반복하고 있었죠. 그러다 마침내 그분은 입을 열었습니다. 난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 말은 허공에 남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진 말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 삶에서 가장 깊은 혼란을 느꼈습니다. 회사를 둘러싼 권력 싸움 이야기, 그 안에 숨은 협박과 위협,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뒤따라다니며 찍혀 있던 사진들. 그 사진 속에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제 모습도 있었고 아무것도 모른 채 장을 보던 엄마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위험을 자신 쪽으로 끌어오기 위해 떠난 것처럼 꾸몄던 것이라고. 그 말은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그 고백이 더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손에 쥐어진 증거들, 사진들, 오래된 보고서들, 그리고 그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던 23년의 시간, 그것들은 제가 외면하기엔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대화를 가르는 또 하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로비의 유리문 쪽에서 힘겹게 들려온 약한 목소리. 숨을 고르는 듯한, 하지만 분명히 들리는 그 목소리. 사실이에요.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만큼 놀랐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병원 가운 위에 얇은 외투만 걸친 채 휘청이며 문틀에 기대 선 엄마. 얼굴은 창백하고 손도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은 강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시선은 저를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님, 그러니까 제 아빠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23년 동안 감춰졌던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망, 미안함, 사랑,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비밀들까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오르는 듯 했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제 곧 터져나올 진실이 우리 셋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말이죠. 저는 엄마의 숨소리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 힘겨운 호흡이 바닥에서 울려 올라오듯 느껴졌습니다. 대한산업 로비의 밝은 조명 아래 서 있는 엄마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얼굴은 회색빛이 돌고 제 겨울 코트는 헐렁하게 걸쳐진 채 몸을 간신히 감싸고 있었죠. 제 코트는 어젯밤 엄마 병실 옆에 두었던 바로 그 코트였어요. 그런데 그 코트를 입은 엄마 팔에서 IV 바늘을 스스로 뽑았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보라색과 노란 멍 자국, 그리고 아직도 조금 번지고 있는 피. 그것들이 엄마가 얼마나 절박하게 병원을 떠났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죠. 엄마, 하고 제가 외쳤을 때 엄마는 제 쪽을 보는 대신 제 뒤쪽, 로비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의 시선이 향한 곳, 그곳엔 박민우 회장님, 제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우야. 그 한마디는 23년이라는 시간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소리였습니다. 엄마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면서 말했습니다. 지수는 모든 걸 알아야 해. 당신 이야기만이 아니라 진짜 전부를. 아빠는 엄마 상태를 보고 다급하게 말을 잊었죠. 수진아, 몸이 이래선 안 돼. 앉아. 의사를 불러. 그러자 엄마는 한 단어로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전 죽어가고 있어요. 그 순간 로비의 소음이 전부 꺼진 듯 해졌습니다. 엄마는 이어 말했습니다. 의사들이 6개월이라고 했어요. 치료하면 1년 정도. 그래서 더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수에게 사진을 보라고 한 거예요. 진실을 묻은 채 갈 수는 없으니까요. 제 균형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전 분명 수술을 하면 오래 사실 수 있다고 들었는데 엄마의 말은 너무 담담했어요. 지수야, 수술은 시간을 조금 벌어줄 뿐이야. 그리고 그 수술조차 우린 감당할 수 없어. 엄마는 다리를 떨며 아빠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 남자들, 우릴 위협했던 사람들, 전부 진짜였어. 내가 아주 어릴 때 그들이 어린이집까지 찾아왔었어. 너는 기억 못하겠지. 파란 문, 노란 미끄럼틀이 있던 곳이야. 저는 기억이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눈을 감은 채 계속 말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왔었어. 겉보기엔 아무렇지 않은 사람. 그런데 우리 이름을 알고 있었지. 민우의 스케줄도, 우리가 어디 사는지도. 그리고 아주 자세히 설명했어. 민우가 회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우리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그 말을 들으며 제 속은 서서히 뒤틀렸습니다. 그 위협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준이었어요. 그때 난 깨달았어. 엄마는 아빠를 바라보며 말했죠. 아무리 경비를 세워도,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우린 더 눈에 띌 뿐이라는 걸. 회장의 가족은 언제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어. 그때 내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우릴 지우는 거였어.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 그리고 엄마는 마침내 제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빠를 원망하도록 내버려 두었어. 그 말은 정말이지 칼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아빠를 찾고 싶어 하면, 내가 혹시 잘못된 사람에게 아빠 이야기를 꺼내면, 내가 인터넷에서 아빠를 찾기라도 하면 그게 우리가 사라진 이유를 드러내는 단서가 될까봐. 그래서 그 원망을 내가 만들었어. 엄마의 턱이 떨렸습니다. 매일 죄책감으로 살았어. 내가 아빠 있는 아이들을 보며 속으로 눈 돌릴 때마다 내가 아빠가 왜 없지? 하고 혼자 울 때마다 난 내 곁에 있으면서도 널 다독여줄 수도 없었어. 우리가 만든 선택이니까. 이제 엄마의 눈물은 숨을 끊어놓을 만큼 쏟아지고 있었고, 로비를 둘러싼 직원들 중까지도 눈시울을 훔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아빠가 천천히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23년간의 거리를 이어붙이듯 천천히. 떨리는 손이 엄마 어깨 가까이에서 멈췄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널 지킬 수 있다고 믿었는데 결국 널 더 힘들게 했구나.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둘 다 옳다고 믿은 선택을 했어. 그리고 대가도 충분히 치렀고. 아빠의 시선이 제게로 옮겨졌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는 23년의 공백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야,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그 말은 엄마의 흐느낌과 아빠의 떨림, 그리고 23년의 그림자를 모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엄마와 아빠 사이에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의 인생이 다시 시작될 길목에 제가 해야 할 대답 하나가 걸려 있었죠. 그리고 이 순간 로비 전체가 제 입에서 나올 단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병원 복도를 걷다가 엄마의 병실 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시간엔 면회객도 없고 간호사도 거의 드나들지 않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와 아빠가 낮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투가 이상했어요. 조용했고 평온했는데 마치 오래 준비해온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 같았어요.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야 할까? 하지만 결국 조용히 문을 닫고 돌아섰어요. 그건 아마 두 분만의 시간이었겠죠. 23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던 부모로서의 시간,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시간. 두 분의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걸 제 마음도 알고 있었어요. 며칠 뒤 엄마는 회복이 잘 되고 있었어요. 숨소리도 안정됐고 얼굴색도 조금씩 돌아왔고 드시지 못했던 음식도 천천히 드실 수 있었어요. 아빠는 일정을 거의 모두 뒤로 미루고 매일 병원에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보던 어느 날 엄마가 아빠에게 말했어요. 민우 씨, 이젠 지수 곁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너무 늦지 않게요. 그 말에 아빠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엄마의 얼굴을 보셨어요. 그 표정이 잊히지 않아요. 후회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다행이라는 감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감사함이 있었어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준 사람에게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사함이요. 며칠 뒤 아빠는 저를 불렀어요. 병원 바로 옆 작은 카페였어요. 창밖으로 병원 정원이 보였고 저와 함께 심었던 벚나무가 새 흙 냄새를 풍기고 있었어요. 아빠는 한참 말을 고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지수야, 내 엄마가 회복되면 같이 살고 싶어 한다. 저는 놀랐다기보단 복잡했어요. 23년 동안 두 분은 서로의 얼굴도 보지 못했고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서로의 고통을 모른 채 살았어요. 지금 함께 산다는 게 쉽게 상상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물었죠. 아빠는요? 아빠도 같이 살고 싶으세요? 아빠는 쉬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함께 살고 싶어? 하지만
내 엄마가 원하는 삶을 존중하고 싶다. 내가 놓친 23년을 억지로 채우려고 하진 않을 거야. 내 엄마가 바라는 건 내 곁에서 조용히 살다가 남은 시간을 평온하게 보내는 거다. 그걸 막을 권리는 나한테 없어. 그 말은 예상하지 못했던 답이었어요. 저는 아빠가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아 한 집에서 살자고 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아빠는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힘으로,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말하는 걸 따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게 두 분이 다시 가족이 되기 위해 필요했던 마지막 조각이었는지도 몰라요. 엄마는 회복 후 작은 전원주택을 선택하셨어요. 병원에서 차로 40분 거리.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이 오래 머무는 집이었어요. 아빠는 그 집을 더 이상한 손도 안 대고 그저 엄마가 원하는 대로 꾸미도록 해두셨어요. 저는 엄마와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갔고 아빠는 매일 방문했지만 문턱을 넘기 전에 꼭 한 번은 물었어요. 들어가도 될까? 23년의 결핍이 가르쳐준 예의였고 사랑의 새로운 방식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더 흘렀을 무렵 봄이 왔어요. 병원 정원에 심었던 벚나무가 처음으로 아주 작은 꽃을 피웠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엄마는 몸이 조금 더 좋아져서 직접 보러 갈 수 있게 됐고 아빠와 저는 엄마를 부축해 그 정원으로 향했어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던 오후였어요. 벚나무는 여전히 작았지만 분명히 자라고 있었어요. 나무 아래에 선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꽃잎을 만져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 나무가 우리 가족 같네. 잘리고 버려진 줄 알았는데 결국 다시 살아났네. 아빠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두 분은 제 손을 잡았어요. 세 손이 맞잡힌 그 순간 저는 이 이야기가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결말은 희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잡아준 손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요. 두 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을 놓지 않았어요. 바람이 벚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작은 꽃잎 하나가 떨어져 우리 손등 위에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묶여있던 마지막 매듭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오해로 시작된 상처도 침묵으로 굳어진 거리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풀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벚나무처럼요. 겨울을 견디면 반드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걸요. 이제야 말할 수 있어요. 잃었던 가족을 다시 찾는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그리고 그 용서는 결국 우리를 집으로 데려온다는 걸요. 우리 가족은 완벽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믿어요. 부서진 마음도 다시 이어질 수 있고 헤어진 인연도 다시 만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조용히 끝이 납니다. 하지만 치유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감춰둔 진실이 있다면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용기로 마주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